14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41페이지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하고 넘기시면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하고 네 번째 허퍼의 확률 모형 나와 있습니다. 확률 모형.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요 계산 문제 안 어렵죠. 안 어렵는데 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험 문제 요 세 개 중에서 한 개가 나와요. 해마다 세 개 중에서 한 개가 나온다 봐야 돼. 그럼 우리가 시작론 파트는 이미 문제가 머릿속에 우리 15인의 위인들 정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요 세 개 정리하시면은 세 문제 정도는 맞춘다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가 A도시 인구가 7만 명, 그 다음에 여기는 B도시 인구가 42만 명. A도시하고 B도시 중간에 살고 있는 C도시는 주말에 쇼핑 갈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안 갑니까? A도시로 가겠습니까? B도시로 가겠어요? 예? 안 간다, 그죠? 집에 있는다, 그죠? 크기로 봐서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크기로 봐서는 여기 가야 되죠. 근데 보니까 거리가 여기가 또 짧아. 그래서 우리가 소매인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쪽의 도시가 중간에 C도시의 인구를 당기는 힘이라 봐야 돼. 흡인력이라 보셔야 됩니다. 유인력. 소매인력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면은 우리 아이작 뉴턴의 만류력 법칙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그 자기 캠브리지 다닐 때 휴학할 때 그때 흑사병으로 해서 학교 휴학할 때 집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고 사과나무가 왜 내한테 떨어지는지 그거 보고 만드는 게 우리가 뉴턴의 만류력 법칙이죠. 그래서 만류력 법칙에서 떨어지는 사과의 질량의 무게라는 것은 사과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어떻더라? 반비례하더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중력이라는 게 여기 인력입니다. 인력. 당기는 힘. 그래서 각각 도시, B도시, A도시가 당기는 힘이라는 것은 도시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요게 한 도시가 당기는 힘이라 보셔야 돼요. 우리가 2는 5분의 10.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아시겠죠?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진다 봐야 돼요. 근데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커지면 얘는 커진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에서 보면은 수치와 분모는 항상 무슨 관계? 반비례. 여기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서 A도시가 당기는 힘이라는 것은 크기는 어떻게 하고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봐야 돼요. 요겁니다. 요거. 요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또는 소매 중력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A도시가 당기는 힘 요거는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더라. B도시가 당기는 힘 마찬가지죠.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요 두 개 공식을 갖다가 섞은 게 요겁니다. 요거. B도시가 당기는 힘이란 것은 B도시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더라. 자, 그 다음에 A도시가 당기는 힘이라는 것은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더라. 두 개를 섞어버리면 공식 요거 하나 나와요. 그래서 요 공식 하나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쉽죠? 여기는 쉬워. B에 대한 A 해놓고 그대로 하나 주시고 곱하기 반대로 하면 되잖아. 반대로. B분의 A는 B분의 A 곱하기 A제곱분의 B제곱. 그래서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푸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제 방식대로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제 방식대로 푸는 게 제일 쉬워. 제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공부 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 자, 계산 문제 하나 볼까요? 자, 144페이지.
자, 예제 문제 1번에 보니까 도시 A와 B 간에 도시 C가 있다. 이때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이용하여 C로부터 A 도시와 B 도시의 인구 유인 비율을 구하시오 이래놨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해설을 보니까 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자, 요래 한번 풀어봅시다. 요래 풀어. 자, 숫자를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B 도시의 크기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얼마? 42만 들어가야 되는 거 맞나요? 네? A 도시는 7만. A 거리 제곱 10이니까 제곱하면 얼마? 100. 20은 얼마? 400. 자, 요 정도 할 수 있다 못한다. 요 정도. 예? 이거는 뭐 잘하고 못하고도 아니죠. 숫자만 집어가지고 핀셋으로 찍어갖고 그냥 갖다 놓은 것밖에 없어요. 예? 됐나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시면 돼? 정리만 하시면 되잖아. 정리만. 42분의 7이라는 것은 이거는 6분의 1. 100분의 400이라는 것은 1분의 4. 그러면 얼마? 6대 4. 끝났죠? B에 대한 A의 유인 비율은 6대 4. 다시 말해서 60%대 40%. 답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죠. 2번. A 도시는 몇 프로? 40%. B 도시는 몇 프로? 60%. 자, 그러면 B 도시에 대한 A 도시의 구매 인구를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매 인구. 요 5,000명을 나눠볼까요? 5,000명. 자, 여기 나누니까 이거 6대 4 대신에 또 3대 2로 나눠지네. 그러니까 B 도시에 A 몇 명? 3,000명. A 도시에 몇 명? 2,000명. 인구를 나누라면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퍼센트로 나누라면 아까 같이 나누시면 되고, 계산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공식에만 숫자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공식에다가 숫자 집어옵니다. 다른 거 없어. 자, 나는 이 공식을 외우고 있다. B에 대한 A의 구매지향 비율이라는 것은 B분의 A 곱하기 A제곱분의 B제곱. 이쪽에 나오는 것은 크기, 면적, 인구. 요거는 거리. 그래서 B 도시의 크기 몇 명? 42만. A 도시 몇 명? 7만. A까지의 거리 제곱이니까 10이니까 요거는 100. 얘는 20이니까 400. 그럼 나머지 정리하면 되죠. 42분의 7은 6분의 1. 요거는 1분의 4 하게 되면 6대 4. 퍼센트로 하게 되면 60%. 여기는 40%. 그죠? 올해 계산 문제 많이 논다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많죠.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우리가 감정평가하고 우리 부동산 학기로는 요 학기론 책이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계산 문제하고 부동산 학기론 계산 문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계산 문제를 다 끌고 오면 전부 다 이 방식 똑같아요. 예, 똑같은 방식이야. 응용이 없습니다. 응용이 없어. 가져갈 겁니까? 이거 버릴 거예요?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주위에서 혹시나 버린다는 언니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언니 버려야 됩니다. 그 언니 버리셔야 돼요. 꼭 가져가세요. 아마 올해 계산 문제는 레일리 컨버스 허프 중에 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허프가 나왔기 때문에. 집에 가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컨버스 한번 볼까요? 컨버스. 페이지 142페이지. 자, 컨버스 요거는 계산 문제가 너무 쉽죠. 요거는. 컨버스라는 것은 거기에 보니까 컨버스는 쭉 해놓고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수정해왔다 돼 있나요? 그거 하나 체크합니다. 컨버스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수정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정 동그라미. 이론상의 문제 나올 거는 한 개도 없다. 얘는 나온다면 무조건 계산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가 최고 학급 계산 문제입니다. 최고 학급 계산 문제.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여기 작은 도시가 있고, 여기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돌아다니는 상권의 어떤 면적은 한 이 정도 된다 봐야 돼요. 이 시대만 하더라도 뭐 자동차가 휙휙 날아다닐 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도보로서 한 요 정도 돌아다닐 수 있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9,000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 이 정도 된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과 여기 나오는 상권이 만나는 지점,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상권의 경계라 그럽니다. 상권의 경계.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가깝게 형성이 됩니까? 큰 도시 가깝게 형성이 돼요? 응?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으로 형성이 됩니까? 큰 도시 쪽으로 형성이 돼요? 상권의 경계는 지금 작은 도시 쪽으로 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권의 경계는 항상 작은 도시 쪽으로 형성이 된다 봐야 돼요.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 페이지 141페이지. 141페이지 밑에 맨 밑에 니은에 보시면 A도시와 B도시가 크기가 같다면 A도시와 B도시가 크기가 같다면 상권의 경계는 어느 지점? 중간 지점. 상권의 경계는 어느 지점? 중간 지점. 그 다음에 A도시가 B도시보다 크다면 돼 있죠. 그다음에 상권의 경계는 어느 쪽으로? 작은 도시 가깝게 형성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컨버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계산 문제는 어떤 계산 문제입니까 하면은 요 상권의 경계를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예요. 계산하는 문제. 자, 공식 한번 볼게요. 공식 보시면 1 플러스 루트 A도시, 밑에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 위에는 큰 도시. 작은 도시 인구 몇 명? 1000명. 큰 도시 인구 9000명. 1000분의 9000이죠. 루트 9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3. 1 만나면 얼마? 4. 거리 얼마? 8. 4분의 8이라는 것은 이건 얼마? 2. 그러면 계산할 때 답이 이거 2kg가 나오게 되면 항상 작은 도시로부터 2kg입니다. 2kg. 그럼 여기서는 몇 킬로? 2kg. 그럼 이쪽은 몇 킬로? 이쪽은 6kg라 봐야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안에서 루트에서 풀려 나오는 숫자를 한번 볼게요. 루트 2는 나올 수가 없어. 루트 3. 안 되죠? 루트 4. 얘 뭐로 넣을 수 있습니까? 2. 루트 5. 안 돼. 루트 6. 안 돼. 7. 안 돼. 8. 안 돼. 9. 얘 넣을 수 있는데 3. 그럼 1에서 10에서 봤을 1에서 10까지 봤을 때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루트로 넣을 수 있는 숫자는 4이면 9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요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4 아니면 뭡니까? 9밖에 없어. 맞나요? 그럼 풀리 놓으면 얘가 루트 4하고 루트 9가 풀리 놓으면 얼마입니까? 1 플러스 넣을 수 있는 숫자는 2 아니면 뭡니까? 3밖에 안 된다 봐야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분모로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여기는 뭡니까? 3 아니면 뭐다? 4밖에 없다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밑에 분모상의 숫자는 뭐밖에 없다고? 3 아니면 4밖에 없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문제를 푸실 때 여기에 면적 나와 있죠. 면적하고 거리, 이 거리를 뭐로 나누시면 돼? 3이나 4로 나누시면 돼. 3 안 되죠? 4로 나누니까 답은 얼마? 2km. 2km인데 중요한 건 어디로부터? 작은 도시로부터 2km입니다. 작은 도시. 큰 도시로부터는 몇 킬로? 6km. 됐나요? 그러면 컨버스는 거리가 나오게 되면 뭐로 나누자고? 컨버스는 거리가 나오면 뭐로 나누자고? 3이나 4로 나누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버스 이름 생각합니다. 버스. 이 버스 번호 몇 번이에요? 버스 번호 몇 번? 3번 아니면 4번 버스입니다. 버스 번호 몇 번? 3번 아니면 4번 버스입니다. 4번. 기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7페이지에 4번 문제 35회 때죠. 35. 왼쪽에 보니까 3번 문제 34회죠. 허프 나왔어. 그죠? 오른쪽에 35회 때 컨버스 나왔습니다.
근데 36회 때 나올 때는 랠리가 나와야 돼, 작년에. 근데 36회 때 뭐 났습니까? 또 허프 났어. 그러면 37회 때 뭐 나오겠어요? 랠리 나온다는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돼. 그죠? 37회 때는 랠리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5회. 자, 숫자 나와 있습니다. 거리 45km죠. 컨버스입니다. 컨버스. 버스 몇 번? 버스 몇 번? 3번 아니면 4번. 근데 45는 3으로 나눠집니까? 4로 나눠져요? 3. 15km 나오죠. 어디로부터? 작은 도시로부터. 어디로부터? 작은 도시로부터라니까. 항상 어디로부터? 작은 도시로부터라니까. 작은 도시로부터. 작은 도시로부터. B로부터 몇 킬로? 15km.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뭐로 물어봤는데? 문제에서는 A로 물어봤죠? A로부터 몇 킬로? 30km. 30km. 쉽다, 어렵다? 쉽다, 쉽다. 너무 쉽다, 이거. 예. 그죠? 37회 때는, 컨버스에서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7회 때는 컨버스에서. 컨버스 나오면 버스 번호만 기억하면 됩니다. 버스 번호 몇 번? 3번 아니면 4번. 나온 답은 어디로부터? 작은 도시로부터. 나온 답은 어디로부터? 작은 도시로부터. 그래서 문제에서 작은 도시로부터 물어보는지 큰 도시로부터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기출 풀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 푸는 방식은. 자, 그 다음에 허프 한번 볼게요. 142페이지에 4번 허프. 자, 허프의 확률 모형은 앞에 있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도시와 도시간을 논했다면은, 지금까지는 도시와 도시를 논했다면, 지금은 아침에 울산이라는 도시에서 눈을 떠보니, 아침에 울산이라는 도시에서 눈을 떠보니, 내가 물건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는 할인점에 여기가 현대백화점, 여기에 롯데, 그 다음에 신세계. 신세계는 없죠? 울산에 신세계는 없죠? 있다고 가정하고. 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물건을 하나 사야 되는데 현대로 갈까 롯데로 갈까 신세계로 갈까, 요겁니다. 요거 확률 모형을 다루는 것이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레일하고 컨버스는 약간 이렇게 해서 거리가 미시적, 거시적 조금 이렇게 거리가 넓다면은 요거는 거리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활하고 조금 들어와 있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청년들 창업 준비 이런 거 할 때는 요거 씁니다. 요거 허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프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쓰는 거나 보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비중이 얘가 많다 봐야 돼요. 얘가 많으니까 작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작년에 앞에도 나오고, 2년걸 한 번씩 나오고, 계산 문제 나오면 안 나오면 이론 문제 나오고. 그리고 유일하게 3명 중에서 이론 문제를 단독으로 낼 수 있는 것도 얘밖에 없어요. 앞에 두 사람은 이론 문제 단독으로 못 냅니다. 앞에 두 사람은 이론 문제 단독으로 못 내. 그렇지만 얘는 단독으로 이론 문제도 낼 수 있고 계산 문제도 낼 수 있어요. 자, 앞에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하면은 당기는 힘은 똑같습니다. 당기는 힘. 백화점이 당기는 힘이나 도시가 당기는 힘이나 똑같아. 당기는 힘이란 것은 A는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적으면 반비례합니다. 똑같아요. 유인력은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은 얘는 소매지역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시지 아니고 무슨 이론? 미시적 이론. 그 다음 앞에서는 우리가 거리 면적만 고려했다면 여기서는 점포 경쟁업체의 숫자까지 다 들어갑니다. 경쟁 점포수가 3개면 3개, 4개면 4개 다 들어간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서는 크기하고 거리,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면만 고려했다면 여기는 마음까지 고려했다 보시면 돼. 그 마음이 뭐로 표시됩니까? 효용으로 표시됩니다.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까지 고려했다 봐야 돼. 이런 거죠. 자, 오늘 내가 눈을 떠서 현대백화점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사면은 상품권 10,000원 준대. 그럼 일로 가겠죠. 일로 가려는데 여기가 교통이 또 복잡해. 교통이 공사 또 하고 막 앞에 더 차도가 막 공사하고 이러면 다시 또 일로 가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까지 고려한 게 이게 헌법의 확률 모양입니다. 확률 모양. 또 며느리들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겠죠. 일로 갈려 했는데 여기가 오늘 시험마가 온다더라. 안 가죠. 그래 또 다시 일로 갑니다. 이런 거. 이런 까지 다 고려한 게 헌법의 확률 모양이라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확률 모형은, 헌법의 확률 모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은, 계산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은, 여기는 공간 마찰 계수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뭡니까? 거리 제곱이라 했죠. 그런데 헌법의 확률 모형에서는 공간 마찰 계수를 2로 줘야만이 거리 제곱이 된다 봐야 돼요. 그럼 공간 마찰 계수는 뭡니까? 하면 저항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할 때 내를 막는 것들이야. 내를 막는 거. 그러면 교통이 불편해서 내를 막게 되면 공간 마찰 계수는 크다 봐야 돼요. 그래서 공간 마찰 계수를 예를 갖다 우리는 저항력이라 보시면 돼요. 저항력.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게 하나 나왔어. 전문품, 그 다음에 편의품. 내가 봐 여성들을 위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여성들을 위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전문품하고 편의품하고 공간 마찰 계수가 큰 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 가는데 저항력이 많은 쪽은 어느 쪽이에요? 말을 바꿔서 저항력이 없는 쪽. 여러분들 가고 싶어 하는 쪽. 예? 그 남자는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여성분들을 위한 문제라 그랬잖아요. 여성분들은 자 전문품 가는데 가기 좋다, 편의품 가는데 가기 좋다. 가는 쪽, 자기가 좋아하는 쪽. 예? 100번이죠. 이거죠, 이거. 새벽 3시에 혹시나 백화점 문을 연대서 한 개 사주겠다면 간다, 안 간다? 간다. 저항력이라고는 없습니다. 그죠? 비가 오고 눈이 온다 하더라도 날씨가 추운데 가자면 간다. 지금이라도 혹시 문자 오면 가죠. 그죠? 정임 사주겠다 안 가죠. 근데 백 하나 사준다면 당장 갑니다. 그죠? 당장. 그래서 전문품점은 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봐야 돼. 그 여성분들을 위한 문제라니까요. 그게 공간 마찰 계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론상의 문제 한번 체크해 볼게요. 142페이지. 자, 기억해 보니까 그게 첫째 줄에 효용 동그라미 칩니다. 효용. 앞에서는 거리 면적과 같은 어떤 비효용적인 점만 고려했다면 여기는 효용을 강조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중심지 이론을 말한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이에요. 거기 보니까 일반적으로라는 말 보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찾았어요?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적당한 거리에 뭐가 있다면 고차 중심지 백화점이 있다면, 적당한 거리에 백화점이 있다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 편의품점은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이죠. A 매장으로 구매하러 갈 확률. A 매장의 거리 제곱분의 면적 플러스 B 매장의 거리 제곱분의 면적분의 A 매장의 거리 제곱분의 면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거 올리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보니까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체크합니다. 여기 다르다 봐야 돼. 거리 면적은 똑같죠.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142페이지 헌법의 확률 모양 밑에 박스 바로 밑에입니다. 박스 바로 밑에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것 공간 마찰 계수죠. 공간 마찰 계수. 맨 끝에 보니까 공간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이 좋을수록 작아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품점이 편의품보다는 마찰 계수가 어떻다? 작다. 자, 끌어놓고 오른쪽에 143페이지 미음에 보시면 미음에 둘째 줄을 보면 제로섬 게임 체크하시고,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풍선입니다. 풍선. 한쪽을 눌리면 한쪽이 톡톡 튀어나와. 그래서 이쪽을 많이 가면은 옆에가 줄어들고, 이쪽을 많이 가면 이쪽이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자, 계산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한번 봅니다. 7번.
자, 이 도시에 인구가 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10만 명. A 할인점은 6,000제곱미터 1,000, 그 다음에 400. 크기는 얘가 제일 크네, 그죠? 근데 거리가 좀 멀어, 10km. 얘는 5km, 2km. 문제는 C 매장으로 구매하러 갈 확률입니다. C 매장으로 구매하러 갈 확률 한번 볼게요. 공간 마찰 개수 2. 그래서 헛보의 확률 모양에서는 공간 마찰 개수가 안 나오면은 이거는 시험 문제 잘못된 거예요. 공간 마찰 개수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했던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A 매장까지의 거리 작업이 얼마 됩니까? 거리 작업 10의 제곱이니까 얼마? 100. 면적은 얼마? 6,000. 자, B 매장 오니까 얼마? 25. 그 다음에 1000. C 매장은 보니까 4. 400. 됐나요? 나머지는 약분 치면 되죠. 약분. 자, 요거 치니까 얼마 나옵니까? 60. 요거 치니까 얼마? 40. 요거 치니까 얼마? 100. 그럼 분모는 얼마? 200. 위에 100 올라가야 되죠. 그럼 얼마? 2분의 1. 확률은 몇 프로? 50%. 인구 숫자를 구하라면 10만 명이니까 1로 갈 확률이 몇 명? 5만 명. 됐죠? 자, 계산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페이지 145페이지에 2번. 자, 요겁니다. 요거.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회를 방문할 확률과 A의 월 추정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랬습니다. 확률과 그 다음에 쇼핑 갈 어떤 추정 금액을 갖다가 계산하라 그랬어. 허프는 특징이 딱 계산하기 좋게끔 이렇게 해서 박스를 딱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다 그래. 넘겨볼까요? 146페이지에도 박스 딱 만들어졌죠. 거리제곱분의 면적. 그 다음 오른쪽에 35회 때도 보면 거리제곱분의 면적 딱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엄청 쉽다는 거예요. 자, 한번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주민이 4,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35만 원을 쓴다 그래. 그럼 곱하기 얼마? 35만 하면 되겠죠. 예. 그럼 여기 얼마 나옵니까? 하면 14억이 나옵니다. 14억. 그럼 X지역의 주민들이 할인점에 쓰는 소비금액이 14억이라 봐야 돼요. 14억. 이 중에서 A 쪽으로 갈 확률이죠. A 쪽으로 갈 확률과 금액을 구하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거리제곱분의 면적을 다 그대로 줬어. 공간 마찰 개수가 2입니다. 1이면 계산 그냥 하시면 돼. 제곱 안 하고. 2죠? 그럼 이거 얼마로 바뀝니까? 25. 요거 얼마 받기로? 100. 요건 얼마? 200. 25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래 놓고 정리하면 되죠. 자, 25분의 500 하니까 여기는 얼마 나오고? 20. 그 다음 100분의 300 하니까 여기는 얼마? 3. 225분의 450 하니까 여기는 2. 분모가 얼마? 25. 분의 뭘 나와야 됩니까? 분의. 구하자는 A 요거죠. 예. 올리면 되죠. 됐나요? 그럼 답은 25분의 얼마? 20이잖아. 퍼센트로 하니까 얘는 80%네. 그럼 14억에다가 곱하기 80% 하면 되죠. 그러면 11억 2천만 원 이래 나오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럼 허프 확률 모양은 이렇게 여러분한테 편의점을 엄청 잘 해놨잖아. 딱 제곱분의 거리 하라고 딱 이렇게 박스도 만들어놨어. 단지 얘만 잘 보면 되죠. 얘가 1이면은 제곱할 필요 없죠. 그대로 푸시면 돼. 푸는 방식이 똑같습니까? 똑같아. 뭐 크게 뭐 응용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할 것도 없어.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은 레일리하고 컨버스 허프가 계산 문제 나온다면은 이거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막 귀찮아하는 거야. 예, 귀찮아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번 문제 기출문제 잡아놓고 한 2문제씩 한번 풀어보세요. 2문제를 5번 이상 풀게 되면은
두 문제, 똑같은 문제를 5번 이상 문제를 풀게 되면, 아, 싱겁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안 하죠. 그죠? 그래 놓고 또 시험 치러 간답니다. 그죠? 그러고 시험 문제 뭐 나옵니까? 물어봅니다. 이건 옵니다. 이야기하죠. 안 합니다. 그죠?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고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한숨 또 주무시고, 그래 마음과 이렇게 해서 배가 좀 안정시켜 놓고 책상에 앉아갖고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시면은 정말 문제 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만이 요게 일이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에 또 돌아오는 회차에서 또 내와 같이 또 풀어보고 기출문제 풀어가면 하면 여러분 속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어. 반복을 그래야 하는데 뭐 안 들어갈 수가 있나. 자, 넘깁니다. 148페이지.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애들 뭐라 합니다. 자, 148페이지 거기 보니까 소재 위치에 따른 점포 분류하고 구매 간섭에 따른 점포 분류, 눈으로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위치에 따른 분류 보시면 집심, 집재, 산재,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이 있는데 요 세 개는 공통점이 뭐예요? 동일업종. 그리고 얘는 집심입니다. 심. 중심지 심자야. 중심지. 그래서 중심지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점포. 여러분 좋아하시는 백화점이죠. 백화점, 그 다음에 대형극장, 대형음식점, 대형서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들은 세 개는 동일업종이 집재라는 게 여기 이슬제자입니다. 이슬제자, 이슬제자, 이슬제자. 동일업종이 모여 있다, 동일업종이 흩어져 있다. 그 다음에 동일업종이 이거는 국부적으로 모여 있다. 장날 때 한 번씩. 그래서 집심이라는 것은 백화점, 그 다음에 대형 서점, 식당 이런 것들 집심성 점포. 집재라는 것은 동일업종이 집재, 동일업종이 모여 있는 점포. 대표적인 것이 관공서, 그죠? 관공서, 병원, 약국, 금융기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재, 동일업종이 산, 흩어질 산이야. 흩어져 있는 업종. 프랜차이즈로 보면 되겠죠. 제과점, 빵집 이런 거, 세탁소, 크린토피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잡화점, 올리브영 이런 거 있죠. 올리브영, 다이소 이런 것들. 됐나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서, 외국 관광객들이 오니까 올리브영을 제일 많이 사가다 보니까, 그죠? 그 화장품을 제일 많이 사갑니다. 보니까. 막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동일업종이 뭡니까? 국부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장날 생각하시면 돼. 비료, 석재, 농기구 이런 것들입니다. 됐죠? 눈을 안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구매 간섭에 따른 점포 분류, 편의품, 선매, 전문품점 이런 것들은 아실 거고, 편의품, 선매, 전문품점 이런 것들. 편의품이라는 것은 생필품, 선매라는 것은 비교 구매하는 것이고, 전문품점, 이 점이 정되어 있는 점, 전문품점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들은 전문품점. 그래서 상품의 도달거리 크기 순서는 얘가 제일 크죠. 제일 멀리서 오고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요 구멍가게는 옆에 있는 사람들 뭐죠? 좁고, 그 다음에 선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잘 안 나오는데 간혹 한 번씩 나올 때는 얘들은 종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149페이지. 공업 입출은 마지막이죠. 이거. 자, 마지막에 될 것은 공업 입출원입니다. 시장론 파트의 마지막. 두 사람 나옵니다. 베바하고 레이시. 두 사람 베바하고 레이시.
자, 베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공급자 입장이고, 레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수요자 입장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공급자 입장이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소 비용이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제일 많은 쪽. 최소 비용이라는 것은, 베버가 말하는 최소 비용이라는 것은 수송비하고 임금 이런 거죠. 수송비, 빈금 이런 건 최소, 집적 이익은 어떻다? 최대가 되는 쪽에 입지해라.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뭐 지금 안 보셔도 되고. 레시는 수요 측면 입장에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죠. 손님들이 가장 많은 쪽에 위치해라. 두 사람 분위기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 비용을 가장 줄이라는 사람은 베버야. 그 다음에 소비자가 많은 쪽으로 들어가라는 사람은 레시라 봐야 돼요. 발음도 비슷해요. 발음. 베버죠. 베버입니다. 무슨 이로? 최소 비용이로. 발음도 비슷해. 베버니까 무슨 이로? 비용이로. 레시죠. 수요자이로. 레시니까 뭡니까? 수요자이로 봐야 돼요. 자, 149페이지. 자, 니은에 보시면은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 니은에 그게 셋째 줄이죠. 셋째 줄을 보시면은 수송비가 최소, 임금이 최소, 집적 이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그 다음 디귿에 보시면 이러한 어떤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에서 시장 지향적인지 원료 지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료 지수 개념을 사용한다. 원료 지수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죠. 수요 이론. 둘째 줄에 보시면 수요 측면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은 원료 지향령과 시장 지향령이 나옵니다. 자, 원료 지향령, 시장 지향령 나오는 것은 요금이 되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자, 우리가 원료 지향령에서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면 시멘트하고 통조림. 시장 지향령에서 대표적인 것은 맥주 두부 공장. 그럼 원료 지향령이라는 것은 원료 찾아 공장이 갑니다. 원료 찾아 공장에 간다 봐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시멘트 공장.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스키암이죠. 돌.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 그 돌을 갖고 내려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공장이 원료 찾아갑니다. 통조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생선이죠, 생선. 그죠? 생선. 그 생선을 도심지로 갖고 놓을 수 없죠. 그래서 부둣가로 들어갑니다. 이런 산업을 갖다린 원료지향령 산업이라고 그러고, 시장지향령 산업이라는 것은 맥주두부. 소비자가 많은 곳에 들어와 있죠. 맥주 공장. 일본 가보셨죠? 일본. 깃발도 그거. 아사히 맥주, 삿포로 맥주 안 가봤어요? 다 도심지 안에 있습니다. 두부 공장. 시장 안에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 보시면은 얘들은 시장지향령이라는 것은 시장을 갖다 소비자로 바꾸시면 돼요. 소비자 있는 쪽으로 찾아가는 것은 시장지향령, 원료 있는 쪽으로 찾아가는 것은 원료지향령. 그래서 우리가 제품만 딱 기억하시면은 원료지향령에서 대표적인 것이 시멘트예요. 시멘트. 돌입니다. 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료 중량이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죠. 반대로 여기는 막 예를 들어서 물이 뭐가 됩니까? 맥주가 된다 볼게요. 그러면 중량이 오는 증가하는 산업. 됐습니까? 아니 이거 볼펜 이 볼펜이 있다던데 낙서 다 해놓고 지나고 나면 거기 다 지워지는 볼펜이 있다던데. 예? 아세요? 그거 사시면 되겠네, 그거. 그죠? 문제 풀 때, 기출문제 풀 때.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거 체크할 때, 답 같은 거 딱 체크해놓고, 지나면 거기 싹 다 지어놓지는 것 같던데. 그거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한 5번 이상 봐야 됩니다. 기출문제 벗어나서는 문제 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서 기출문제 항상 재진도하는 거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통지림 한번 볼게요. 통지림.
생선하고 통조림 비교했을 때 생선, 통조림 비교했을 때 이때는 생선이 부패하기 쉬운 사람, 원료가 부패하기 쉽고, 그 다음에 콩두부, 콩하고 두부 봤을 때는 이때는 제품이 부패하기 쉬운 사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시멘트라든가 통조림은 현지 원료죠. 현지. 그래서 국지 원료, 편제 원료. 자, 요거 시장지향형 산업, 이거는 맥주 두부는 가더라도 원료가 충분하게 보편적으로 구하기 쉬운 원료라 돼요. 그래서 이걸 보편 원료라고 합니다. 보편 원료. 됐나요? 자, 그 다음 원료지수란 것은 뭡니까 하면은, 원료지수란 것은, 자, 지수란 말이 나오게 되면은, 지수란 말이 되면 항상 분모 분자가 나온다 봐야 돼요. 그래서 지수란 것은 제품 중량에 대한 원료 중량입니다. 제품 중량에 대한 원료 중량. 원료지향형 산업 같으면 시멘트, 제품은 가루, 중량은, 원료는 뭡니까? 돌. 위에가 훨씬 무겁죠. 위에가 훨씬 무겁죠. 그래서 밑에보다 위에가 큰 경우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1보다 크다 그래요. 그래서 원료지수가 뭐보다 큰 사람? 1보다 큰 사람. 그 다음에 입지중량이라는 것은 원료지수에다가 그냥 1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입지중량은 2보다 큰 사람. 그래서 우리가 1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1 영어로 1 영어로 1 영어로 원. 그렇기 때문에 원료지수는 뭐보다 큰 사람? 1보다 큰 사람. 이지중량이죠. 입지가 아니고 이지중량은 뭐보다 큰 사람? 2보다 큰 사람. 됐나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런 것 때문에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반대죠. 원료지수가 1보다 작고 입지중량이 2보다 작은 사람. 반대입니다. 그래서 박스 위에 150페이지 그 위에 박스고 원료지향형 산업과 시장지향형 산업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직접지향형과 노동지향형, 중간지점 지향형 산업 있죠. 직접지향형, 노동지향형, 중간지점 지향형. 말 그대로 직접지향이라는 것은, 직접이라는 것은 요거는 직접 이익 줄임말이에요. 직접 이익 줄임말. 다시 말하면 모이면 이익이 발생합니다. 모이면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 그래서 모이려면 기술 연관성이 높아야 됩니다. 맨 끝에 그게 기술 연관성이 큰 산업 되어 있죠. 기술 연관성이 큰 산업. 이 사람이 직접 지향형 산업. 울산의 조선, 부산의 철강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모이게 되면 대표적으로 큰 게 그거죠. 물류비. 물류비가 대개 감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감소될 수 있는 산업들. 그래서 집적이 되려면 기술 연관성이 커야 된다. 자, 두 번째 노동장력이죠. 노동력. 이때 노동력이라는 것은 미숙용공. 그래서 비싸지 않는 값싼 노동력입니다.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는, 부산에는 신발, 대구 섬유죠. 신발 섬유 공장 다 중국에서 빼들어갔죠. 중국, 베트남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뭐 때문에? 값싼 노동력 때문에. 자, 중간지점 지향력이라는 것은 중간지점을 거치게 되면은 수송비가 절감되는 산업. 중간지점을 거치게 되면 수송비가 절감되는 산업. 자, 거기서는 귤이라 해놨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우리 대한민국 여러 있는데,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자, 제주도에서,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귤이죠, 귤. 귤은 주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스. 근데 주스를 갖다가 배에 싣고 오는 거하고 귤을 싣고 오는 거하고는 운반비 선임 차이가 엄청나겠죠. 네? 주스를 싣고 오는 거하고 귤을 싣고 오는 거하고는 운반비가 엄청 차이가 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목포라든가 여기 이쪽에다가 귤만 싣고 와서 여기서 주스를 만들어 갖고 육상으로 트래킹합니다. 그렇게 하면 운반비가 엄청 싸게 치겠죠. 이런 산업을 갖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하면 중간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그래요. 중간지점 지향에서는 그게 이적지점, 적환지점, 환적지점이죠. 여기서 수송수단을 바꿔서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산업. 우리 부산항만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여기 부산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싱가폴, 중국 대만항이라든가 이런데,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대만, 싱가폴, 여기가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 세계적으로서 제일 많아요. 여기 제일 많아. 근데 이런 조그만한 나라에서 물동량이 제일 많은 이유는 뭐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든가 부산항이라든가 중국 양산항,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싱가포르 항들은 전부 다 무슨 항입니까 하면 환적항이에요. 환적항. 여기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큰 MSC라든가 머스크 이런 큰 배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전부 다 여기서 갈아탑니다. 작은 배로. 우리나라 치면 뭐 장금상전, 동진, 청계원 이렇게 작은 배로 갈아타. 그래서 작은 배가 이렇게 다 나가죠. 작은 배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어떤 나라들은 전부 다 무슨입니까? 환적항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동량이 많다 봐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로컬로 들어오는 것은 많이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전부 다 환적항입니다. 환적항. 싱가포르, 중국 양산항이라든가 대만, 그 다음에 부산항 이런 데는 전부 다 환적항입니다. 환적항. 컨테이너를 전부 다 이렇게 디베닝 하는 항이라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시장론 파트입니다. 자, 좀 쉬고 정책론 들어갈게요. 좀 쉬겠습니다.